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에듀윌 3회 모의고사 3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 부합하는 아주 좋은 문제들이므로 여러분들 반드시 틀렸으면 왜 틀리는지를 정확하게 교과서나 요약집 등을 통해서 확인하신다면 실제 시험에서 고득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우리 프린트 16번에 있습니다. 저는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요. 해산, 사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되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이 법 위반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리어는 이 사무소 이전 신고 안 하면 절대적 취소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죠. 자, 그 다음에 리얼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리얼이 아니고 디귿은 인장 등록 위반하면은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그래서 잘못됐네요. 다시 보면 리언 업무정지고요. 업무정지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디귿 업무정지입니다. 그래서 기역, 리얼 두 개가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프린트 16번에 있으니까 절대적 취소 반드시 이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어느 강사라 하더라도 모두 암기하라고 말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암기하셔야 되겠고요. 32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번 지문입니다. 거래 당사자간의 직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자체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2번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60일 X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30일 우리 프린터는 35번에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주택임대차 변경 신고 모두 30일 이내입니다. 60일 X입니다. 60일은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 60일이죠. 취득세 납부 60일이죠. 잔금일로부터. 외국인 교환계약, 승여계약인 경우 60일 이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신고해야 되는 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렇습니다. 해제됐는데 30일 이내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4번에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즉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5번 개업공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보조원은 제출도 대행할 수 없죠. 여러분들은 5번은 안 보이네요. 5번을 자 5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속공개사만 대행할 수 있고 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33번입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근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 우리 프린터 10번 맨 밑에 별표에 있죠. 건축법이 아니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영미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 즉 처음에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택법 적용받는 주택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주택임대차 신고는 주택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받는 주택임대차 계약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하는 것은 물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이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니은의 택지개발촉진법 공급계약, 디귿,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 그리고 그 처음에 공급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면 이걸 매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요. 리얼, 도시 및 주거환경영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약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계약. 관리처분 인가라는 것은 동호수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주택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자,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고요. 답 4번입니다. 좀 지문은 대체로 긴 편이죠. 이것도 지문이 길어가지고 지금 다 안 들어가는데요.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인데, 갑은 수도권 등에서 자금 조달 및 토지 이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했는데요. 첫 번째, 수도권 등에 소지하는 실제 거래 가격이 1억 이상인 토지,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분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신고해야 되죠. 자금조달계획 및 토지 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도권 등에 소지하는 토지가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및 토지 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올해 2022년 2월 28일 날 신설됐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기본서에는 없는 내용이죠. 두 번째, 매수인이 자금조달 및 토지 이용 계획서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자금조달 및 토지 이용 계획서를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요건 처음에는 1억이고요. 1억.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숫자 30일 이내. 자금 조달 계획을 분리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해야 되는데 분리해서 하려면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별도로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 조달 및 토지 이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입니다. 신고하려는 자. 이 신고하려는 자가 중요하죠. 신고하려는 자. 신고하려는 자가 누굽니까? 중개거래면 개업공개사, 직거래면 주로 법무사가 되겠죠. 신고하려는 자에게는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25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25일 이내에. 25일 이내에 개업공개사에게 제출하면 개업공개사는 그걸 받아가지고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겠죠.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조달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걸 제가 해보니까요, 좀 현실적으로 이게 자금조달계획, 주택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죠. 그리고 법인이라도 증빙자료는 투기과열지구만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이게 지금 아파트 만약 예를 들면 분양받으면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자금조달계획도 제출해야 되고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2년 후, 보통 3년 후, 2년 6개월 후 이렇게 입주를 하는데 그 잔금 치를 돈을 증빙자료를 지금 다 제출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통 미래소득이라고 해서 연봉의 3배 정도까지는 미래소득으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하기는 좀 어렵죠. 미리 잔금 치를 때가 아니라 계약 체결할 때 증빙자료라는 것은 통장 잔액증명서라든지 상속받았다면 상속세 납부증명서라든지 증여라면은 증여세 납부증명서 이런 것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데요. 올해 2월 28일 날
그 토지 자금 조달 계획은 2월 28일 날 생겼습니다. 예, 우리 프린트는 그 13번 맨 밑에 있는데요. 보면 토지의 경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의 경우 1억 원 이상 지분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6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지분거래라 하더라도 6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토지의 경우. 그 다음에 주택의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면 금액과 상관없이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법인의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투기과열지구만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 자금조달 수도권의 경우 1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자금조달 계획서 부동산 거래 신고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제출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하려는 자에게 자금조달 계획 제출하려면 25일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5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최초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입니다.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게 건축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리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고 농지법은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1차 이행강제금 10%, 2차 이행강제금 20% 딱 두 번만 부과하고 끝입니다. 2번 이용 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의무기간이 우리 프린터 거기 32번에 보면은 의무기간을 적어놨습니다. 32번에 6번에 보면 농업, 축산업, 임업, 업, 대토, 대체토지 취득, 주거, 복지시설은, 복리시설은 2년, 사업용 토지 4년,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 사업토지 현상보존은 5년입니다. 이 의무기간 동안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격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100분의 20 이게 X네요. 100분의 20이 X고 100분의 10입니다. 100분의 10.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100분의 10인데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를 부과하도록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4번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됩니다. 즉시란 우리 지금 여기는 즉시라는 말 없는데요. 즉시라는 말이 공인중개사법에 여기 한번 딱 두 번 나오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휴업했다가 재개신고하면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행을 했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됩니다. 5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부과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해야 된다. 예, 우리 프린트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30일입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1월이라는 표현이 5번 나옵니다.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월, 매수청구 1월, 선매자 지정통지 1월, 선매협의 완료 1월,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30일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만 30일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36번 문제입니다. 외국인 특례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외국인 특례. 외국인 특례라는 것은 특별한 예외죠. 즉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만 신고하는데 외국인은 교환계약, 승여계약, 상속, 경매, 판결, 신축, 정축, 개축 이런 것도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허가 안 받는데 외국인은 허가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특별히 예외입니다. 외국인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죠. 1번 외국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은 외국인에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2번은 증여계약은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60일이죠. 매매계약은 30일이고요. 매매계약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환계약, 증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하지 않는데 외국인은 신고를 해야 되니까 특례고요. 매매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3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신고해야 되니까 특별히 예외가 없습니다. 이건 매매는. 자, 그 다음에 군문자야 네 군데서 허가받지 않는 경우 2년 이하 이전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우리 프린터 27번에 있습니다. 27번 프린터 27번 한번 볼까요? 27번 한 문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죠.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존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허가 안 받으면 무효고 2년 이하 이전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 등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6개월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죠?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계속 보유 신고 안 해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 프린트 27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특례가 아니라고 했죠.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하지 않는데 외국인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60일 이내에. 37번 문제입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걸 우리 프린터 34번에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매수신청 보정 제공, 입찰표 작성, 차순위 매수신고, 보증금 반환 신청,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 임대주택 임차인 우선 매수신고,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 지위를 포기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소송대리, 명도소송, 배당이소송, 항고소송, 기일 변경 신청 이런 것들은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고요. 개업공개사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업무정리는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리는 6월 이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등록을 하지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X입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인인 개업공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만 가능합니다. 부칙개공도 안 되고요. 소속공개사도 안 되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아니한 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 해서 3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휴업을 하였을 경우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를 정지하는 처분을 해야 된다. 예.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폐업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기분 나쁘게 만들어놨죠. 왜냐하면 이게 법원 행정처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 못하도록 하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대리를 함에 있어서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누가 출석해야 된다고요?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나 임원 또는 사원, 보조원은 출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오로지 개업공개사만 받고요.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받습니다.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개사도 받죠. 자, 다음은 38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입니다. 1번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에 이미 등기부에 건재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경매에서는 주택은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2번 다세대 연립 공동주택의 경우 동호수 표시해야 되고 지분만 표시하면 대항력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라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까 동호수 표시하지 않아도 대항력 인정됩니다. 자, 3번 대항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대항 요건은 존속되어야 하므로 주민등록을 주택소재지로 전입하였다가 가족 구성원 전원이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면 이전 시의 대항력은 상실하고 새로 전입신고하면 새로 전입신고한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4번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서 전대차한 후 전차인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고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LH 그 전세 임대주택 이런 거는 LH는 법인이라도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 인정돼야 전차인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차인은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걸 전대차 계약이라고 하죠. 5번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여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없다 해서 X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상가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 해지 통고 못합니다. 상가는 만약 4년 계약을 했다가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4년 연장됩니다. 주택의 경우 4년 계약 체결을 했다가 계약갱신 요구하면 2년 연장됩니다. 그래서 상가의 경우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더라도 세입자는 해지 통고를 못하고 계약기간 동안 장사해야 된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9번 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가 2022년 4월에 보증금 5억 원, 월차임 500만 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상가건물 임대차 정개를 중개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게 환산보증금이 얼마입니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니까 환산보증금 10억이네요. 10억. 이렇게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거 우리 프린터 29번 한번 볼까요? 29번 프린트 29번 맨 밑에 모든 상가 환산보증금 서울에서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렇게 돼 있죠. 프린트 29번 맨 밑에. 그래서 이것만 적용됩니다. 10억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임시 특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권리금 계약서 사용원장,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해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는 것 또는 집합제한을 3개월 이상 받아가지고 해지할 때도 9억 초과하는 경우도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최단기 존속기간은 적용이 안 됩니다. 9억 초과하면은. 그 다음에 2번 9억 초과하면은 5%밖에 못 올린다 이런 말 적용 안 됩니다. 시세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만원 초과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1,500만원 달하는 게 아니라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됩니다. 3개의 차임액 1,500만원 맞네요. 3기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석 달 월세액을 연체해야 되는데 한 달 월세가 500만원이니까 1,500만원 연체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임차권 우선 면제 환산보증금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임차권 등기명령도 적용 안 됩니다. 임시 표준 대개 권해만 적용됩니다. 9억 초과하는 경우. 이거는 이미 기출문제 출제됐고 민법에도 출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40번입니다. 법원 경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도 배당 요구하면 소멸된다. 네,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최선순위 임차권은 배당 요구했다 하더라도 전액을 배당받을 때까지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압류입 소득이 발생하기 전에 성립된 유치권은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라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3번 매각부동산 위에 설정된 최선순위 저당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 저당권, 근저당,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는 무조건 소멸합니다. 요거는 암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당권, 근저당,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는 무조건 소멸되고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인수된다. 단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치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4번 지상권은 저당권보다 후순위라면 경매로 소멸한다. 예,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저당권, 근저당,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이걸 뺀 나머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등기는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됩니다. 말소 기준권리라는 건 저당권, 근저당,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이 5개 중에서 가장 최선순위 권리를 말소 기준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당권보다 후순위니까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위니까 소멸하는 거 맞고요.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으려면 말소 기준권리보다 최선순위 임차권만 대항력이 있다고 했죠.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이제 희망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또 확산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신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해설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